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을 향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새 무려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모두 다른 기종이었습니다. 먼저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 18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솟구친 발사체들이 한미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고도 2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2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해수면과 지평선 위로 낮게 날아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비행 도중 항로를 변경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한미 해군 함정에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유도 제어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미사일 징후를 포착한 함정들이 회피하거나 섬 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일단 KN-01 계열로 북한이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항모 전단의 연합 해상 훈련과 관련하여 대함정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시작으로 SLBM 지상형인 북극성 2형과 개량형 스커드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만 3차례 발사했습니다. 방어용 지대공 요격 미사일과 오늘 대함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한 달 새 무려 5차례 쏜 셈인데 다종화된 미사일의 안정화를 시도한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 한 달간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4월 열병식 때 등장했던 기종으로 이제 남은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만 남은 거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한참이나 지난 뒤였고 이 사드 배치도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감안했고 부처 보고를 자세히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SC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미사일 발사 후 8시간이 돼서야 회의를 한 일을 두고는 이번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위협으로 여기는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사드 부지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사드를 정말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이 민간 지원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늦추는 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미국은 배치된 사드가 철회될 일은 없을 거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는데 의회에선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굳이 철회할 이유가 없지만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어 사드 배치 과정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방한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던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뒤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Political debate in the Republic of Korea as to whether or not they will accept. I can't follow their logic here. 더빈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에 산다면 한국 국민과 그들을 지키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미군 당국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The advancements in the last 6 months have caused great concern to me and others in the advancement of
and demonstration of technology. 시링 청장은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은 미국에 도달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시설 공사가 미뤄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는 장기간 비정상적 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류 공급까지 막힌 데다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야전용 발전기를 언제까지 돌릴지 기약도 없어 반쪽 무기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최대 1,800km 밖의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정밀한 교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주기지 내 사드는 야전용 발전기로 전력을 임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만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는 1.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4160볼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한 데다 장시간 운용할 경우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와 시설 보강은 대규모 환경 영향평가 뒤로 미뤄져 한국전력의 고압 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주한미군의 계획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사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류 공급을 위한 육로마저 차단됐습니다. 1조 원 넘는 전략 방어 체계 사드가 사실상 반쪽 무기로 전락한 셈입니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이미 있다면 절차적 문제로 지연시키기보다는 곧바로 운영하여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옳은 방법입니다. 주한미군은 헬기로 매번 유류를 실어 나르고 있지만 지난달 말엔 이조차 여의치 않아 우리 군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의 제한적인 작전 성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사위성 등 정찰 자산을 총가동해 대북 억지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탈북민 13명의 송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송환이 없으면 인도주의적 협력도 없을 거라며 남북교류 재개를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보도에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건 지난해 탈북한 중국 유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북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김련희 씨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며 한국에 강제 구금된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운영을 하던 우리 종업원 10여 명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해서 남조선으로 끌고 가는 특대용 범죄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민 문제는 별개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명 모두 자유유사로 한국에 온 것이라며 강제로 헤어져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이산가족과 탈북민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 취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당깁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승인한 대북 접촉과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측이 북한의 평양 개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동행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일과 3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우리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됩니다.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임시 가동 중단, 또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등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소통 행보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도 얻고 있지만 사드 비공개 반입 조사 논란은 외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 또 지금껏 장관 한 명 임명하지 못해서 인사남력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가 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가장 큰 성과는 소통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턱을 낮춘 경우로 국민과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또 편하게 커피와 식사를 함께하며 참모진과 정치권의 얘기를 듣는 등의 소통 행보로 국정수행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보여지는 것에 비해 내실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실검증 논란과 함께 스스로 인사 원칙을 바꾸는 등 인사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지금껏 단 한 명의 장관도 임명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드 반입 진상조사는 국내 지지층에게선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는 스스로 불안 요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달 사이에만 15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며 보인 대북 유화 제스처 역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임기 초반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이틀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37년 전 김 후보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5.18 시민군 버스기사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5.18 시민군 판결 논란에 어제 사과했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시민군 버스기사 배용주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7년 만에 사과, 하지만 질타는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여쭙는 것은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냥 간단하니 말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이유가 민주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추천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공사석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가서 소수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석기 전 의원의 일당의 말을 통진당의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어 해산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기록 제출과 관련 증인, 참고인 불출석을 놓고 청문회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냈다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야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여야는 내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판정을,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끝까지 보고 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잇따른 의혹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청문정국의 뇌관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증여세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성상 청문보고서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장관은 본회의 인준 표결은 없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국회 보이콧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격 미달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수년간 재계약을 맺어온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동조자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 부인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이라는 조건부 협조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정공백 장기화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여야 모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어서 내일쯤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집권 한 달 만에 여당의 고위당직자가 공영방송 사장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적폐청산이 새로운 정권의 중요 과제라며 공영방송 MBC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시작으로 시작된 파업과 투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 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갖고 해직 기자의 복직과 함께 방송의 개혁, 방송 정상화 문제는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합법적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본업인 보도나 방송 분야에서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김장경 사장하고 고영주 이사장은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홍 수석 부의장은 386그룹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현직 대통령을 향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귀태라는 표현을 써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자유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해온 여당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과 권력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며 언론개혁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여당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주장은 집권 이전부터 수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공식적 사장 선임 절차까지 부정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법치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사 인사 문제 개입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이던 지난 2월 MBC 노사 문제를 다루겠다며 유례없는 방송사 청문회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임기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MBC의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되시는 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인 MBC의 사장 선임 절차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상법 그리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사장도 박문진 이사회 의결과 주총을 거쳐 2020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내년 8월까지 임기인 고 이사장을 조기 퇴진시켜 박문진 이사 구성을 뒤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사장이라는 직책은 투명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러가라 마라 하는 자체는 그게 자기 법치에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소위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에 장기 파업을 지지하며 MBC 문제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언론 통폐합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했던 50 군사 정권과 닮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법무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 일부에 대한 인사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고검장급인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가 났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중요 사건이란 우병우 일가 의혹 수사,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혹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부 4명은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연이은 사퇴, 그리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면직 청구로 공석이 된 검사장급 자리와 오늘 사의를 표한 검사장들의 자리까지 고위 간부들의 공석이 전례 없이 많아 후속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만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는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희연 판사는 여러 사실 판단에 기초해 문 전 장관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은 기대됐던 미래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같은 삼성합병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도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문 전 장관이 왜 이런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엄밀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합병 개입이 존재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움직이는 검찰과 달리 법원은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법원으로 존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